그 화력이 너무 막강해 전 세계가 금지해버린 무기가 바로 집속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한국이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명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폭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자폭탄 다음으로 강력한 무기라고도 하죠. 집속탄은 작은 그릇에 수백 개의 폭탄을 모아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즉 여러 개의 폭탄을 한 개의 큰 통에 담아둔 것이죠. 이 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일반 미사일처럼 한 가지 목표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경 1km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맞는 적에게는 극강의 공포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죠. 집속탄의 가장 큰 장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특정 타겟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폭격할 때 유용해 대규모 적군을 상대할 때 최적의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적을 섬멸할 수는 있으나 이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도 발생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으니까요. 잠시 살펴본 것처럼 집속탄은 그 살상 범위가 넓고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무기입니다. 이에 2008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111개 국가가 모여 집속탄의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집속탄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협약에 서명을 거부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한국은 협약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많은 나라가 가입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군사력은 128만 명에 이르며 전쟁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투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방사포 등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특히 다연장 방사포는 한국보다 무려 20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직 북한과 잠시 휴전 중입니다. 완벽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병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유사시 순식간에 북한군이 쏟아져 내려오는 긴급 상황에서 이보다 효과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전차 보유량은 4,300대로 알려져 있고 한국군은 2,30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노후화된 장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발사도 못하는 고물은 아닙니다. 한국보다는 북한이 남침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고 초반 강력한 화력과 병력을 쏟아부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북한군을 제압하려면 집속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 역시 집속탄 금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이에 대해 서명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충분히 보유해야 할 필요는 충분하죠. 현대시대에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무기 개발과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로 억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최첨단 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보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없는 것보다 서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자전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군의 KF-16 전투기에는 미국산 전자전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비는 절대 뜯어볼 수 없게 봉인되어 있으며 개봉을 시도하면 계약 위반으로 후속 군수 지원을 못 받는 것뿐 아니라 외계전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합니다. 한국 공군은 전자전 장비를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중요한 전자전 장비는 거의 못 구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HTS 같은 전자전 장비 확보에 열을 올린 이유는 적 방공망을 공격하기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이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구형 전자전 포드나 KF-16에 내장된 ALQ-165 같은 방어형 전파 교란 장비만을 구입하였을 뿐입니다. 공군력을 평가할 때 독자적 전자전 능력을 갖췄는지가 아주 중요하며 전자전 기술이 앞선 국가에게 아무리 많은 무장을 한 전투기라도 쉽게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온갖 무기를 구할 수 있어도 전자전 장비는 예외입니다. 돈을 줘도 살 수 없으며 전투기 구입 시 RWR과 CMDS, 제머 같은 자체 방어형 전자전 장비는 도입할 수 있어도 뜯어볼 수 없게 블랙박스 처리해서 공급을 합니다.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미국의 군사 동맹도 마찬가지이며 전자전 장비가 너무 중요해 일절 내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전자전기를 온전히 수출하거나 수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 상공엔 미국의 신호정보 위성들과 30여 대의 RC-135 전자전기, 10여 대의 EP3 신호정보 수집기, 수십 대의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전자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자장비의 신호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으면 레이더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장비가 발생하는 전파의 특성을 분석하면 정체가 금방 탄로나 버립니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상대국 전자장비의 특성과 성능, 위치를 기록한 전자전 지도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초로 상대국 전자장비를 교란하거나 제압, 파괴하는 전자전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미국의 힘이 나오는 것이며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일본, 중국은 해상 초계기나 수송기를 개량한 전자정보 수집기를 10여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자자산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며 F-22의 신형 전자전 장비를 동원하고 과거에는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AGM-88, HARM을 F-4와 FA-18을 발사해 방공 레이더를 파괴했지만 F-22는 에이서 레이더만으로 적국의 레이더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의 장비 앞에서는 눈과 더듬이가 제거된 적의 군사력은 식물, 인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결정하는 전제전의 중요한 요소는 1991년과 2003년 걸프전과 이라크전 때 이미 과시되었습니다. 91년 걸프전 첫날 이라크는 영공 방어를 위해 레이더 100여 기를 가동했고 미국은 전자전기를 동원해 레이더를 기만하고 방해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장기간 이라크가 보유한 러시아제 레이더의 신호 특성을 수집 분석해왔고 대응 능력을 확실히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날 500기 이상의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AGM-88, HARM이 발사됐고 이라크의 방공망은 순식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자전 능력은 폭탄 같은 무기보다 더 결정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며 현대 무기의 총화인 스텔스기도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춘 무인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는 은밀한 침투 능력이 있지만 각종 센서의 발달로 이것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래서 스텔스기의 전자전 기능 강화와 무인기의 기능 강화가 병행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무인기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전자전기가 맡았던 역할을 현재는 스텔스기가 하지만 미래는 무인기로 대체될 것이며 적 방공망 활동 억제가 무인기를 통한 방공망 파괴로 전환 중이며 A사, HPM, DW 같은 각종 빔 무기가 전자전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적의 레이더의 전파를 수신해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특별 전파 감시 장치를 갖춘 전자전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전투기의 레이더 경보 성능이 향상되면서 에이서 레이더를 이용 집중된 전파를 빔으로 적 레이더나 전자장비를 공격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미군의 F-22는 에이서 레이더를 이용 직접 전자전 공격을 실시하는 전투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고 기밀로 분류돼 정보 공개가 아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래전에선 전자전 능력이 전자전기만 아니라 전투기들에 갖춰지면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EMP, HPM 같은 전자파 공격 무기나 레이저 빔 무기가 등장해 적 전자장비를 공격하게 되며 현재 각국은 맹렬히 개발하는 HPM 폭탄은 기존 폭탄보다 훨씬 넓게 적 전자장비를 공격할 수 있으며 기존의 대레이더 무기는 주로 안테나를 파괴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안테나로 대체하면 되었지만 HPM 폭탄은 레이더 전자 회로를 태워버려 전체 시스템을 불가능하게 파괴시킵니다. 미 공군은 RC-135 전자전기를 수십 대, EC-130H 원격 통신 교란기를 15대 운영하며 미국이 보유한 전자전 항공기만도 200여 대에 달하며 EC-130H 양 날개에는 통신 교란 장비인 스피어 포드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어 포드는 144개의 송신 배열 안테나를 이용하여 전자 주사 방식으로 4개의 제밍 빔을 동시 방사해
적 레이더를 교란하며 공격부대를 호위하는 전문 전자전기 EA-6과 EA-18도 운영합니다. 적 레이더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레이더 공격 미사일인 HARM에 자동 입력하는 장비와 미사일을 장착해 적 레이더를 제압합니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는 현존 최강의 전자전기이며 작전 범위와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지만 오디세이 여명 작전과 공습 임무까지 다양한 전자공격 임무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생산, 배치하였고 중국과 이란에까지 수출하면서 미 해군 전투기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배치하고 있는 S-400 지대공 미사일과 S-500 지대공 미사일은 400에서 600km 전방의 100여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탐지 추적해 이 가운데 6개를 격추할 수 있으며 미국의 B-2 폭격기와 F-35 전투기 등 스텔스기들도 탐지할 수 있어 큰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탑재한 항공기가 아니면 이들 미사일이 배치된 영역에 침투가 불가능하며 이로써 미국은 F-35의 차세대 제머를 2021년까지 실전 배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제머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작사인 레이시온이 10억 달러 규모의 1차 NGJ 사업의 개발과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포세이돈 제잠 초계기 사업과 맞먹을 정도의 투자 사업이며 그라울러에 탑재되는 ALQ-99 제머를 탑재할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는 강력한 전파를 발사해 표적의 위치와 크기, 형상과 속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차세대 제머인 NGJ는 F-35에 도입하게 되어 있지만 미국이 판매를 금지해서 한국이 수입하는 F-35에는 장착이 안되며 미 해군은 이 NGJ를 도입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공망을 무력화시켜 전력 우위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통상의 레이더 수신기는 방어만 가능하지만 NGJ는 공격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며 적 레이더를 선제 무력화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NGJ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미국 스텔스 폭격기지만 자체 방어 능력이 없는 B-2 스플릿과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와 F-35 합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F-35 또한 자체 전자전 능력을 가졌지만 그라울러처럼 고출력의 광대역 방해 전파를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NGJ를 탑재한 그라울러가 최선봉에 서서 적 레이더의 눈을 멀게 하고 이어 다양한 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F-35가 침투해 폭격하거나 공격한 다음 퇴각한다는 것이 작전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수호이 34의 원격 전자 교란기 수십 대를 생산 운영하고 있으며 수호이 34는 미국 EA-6B와 동급의 전자전기이며 양 날개에 2개의 ECM 포드를 장착하고 주 날개에 2개의 고출력 제머를 장착하며 2대의 KH-31 레이더 공격용 미사일을 장착해서 종합적인 대공망 제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도 토네이도 ECR 전자전 공격기에 HARM을 장착해서 운영하고 영국은 수송기를 개량한 여러 대의 전자전기와 토네이도에 레이더 공격 미사일을 장착해 적 방공망 공격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의 구형 제밍 포드인 ALQ-88을 성능 개량한 ALQ-88K를 개발하면서 전자전 기술을 배양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해군용 전자전 장비인 소나타와 이를 기본으로 개발한 ALQ-200 전자전 제밍 포드를 양산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전투기 자체 방어용일 뿐이며 성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전 작전 능력을 갖춘 전자전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통신 감청기 100두에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부여하여 개량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투기 전자전 포드가 있는데 바로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ALQ-200K 포드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ALQ-88K와 ALQ-88AK를 개발한 전투기 외장형 ECM 포드입니다. ALQ-200K 포드는 2000년대부터 2004년까지 개발되어
KF-16D에서 운용 중입니다.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를 추적하면 탐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란 전파를 쏴서 무력화시키는 장비입니다. 기존 ALQ-88K보다 전파 교란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 유럽제보다 값이 싸고 전파 교란 능력이 크게 향상된 장비입니다. 2009년에는 LIG 넥스원에서 ALQ-200K를 파키스탄에 수출하려다 좌절된 것도 전자전 기술이 중국과 가까운 파키스탄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금지 조치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전자장비는 하드웨어보다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각국은 전자정찰기를 이용해서 평시에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이러한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해도 전자장비 자체도 잘 팔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의 핵심인 레이더 데이터는 절대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는 아군의 비행기를 공대공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고 미사일을 교란하여 생존을 높이기 위함이고, 미국의 EA-18G 그라울러는 적극적으로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F-22 랩터도 EA-18 그라울러가 마비시켜 록다운 시킬 능력이 있을 만큼 그 능력은 무시무시하며 오로지 호주에게만 다운그레이드하여 임대 형식으로 수출했을 뿐입니다. 물론 미국의 전자전기나 전자전 체계보다 떨어지지만 ALQ-200K는 러시아 S-200이나 S-300, SA-3 혹은 6까지 대응이 가능하며 스페로우 암람에 대응 가능하고 SM-2에도 대응 가능하며 최신 공대공 미사일에도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체계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먼저 구축한 전자전 체계 대비 부족하지만 광대역 전자전 신호 수집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는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ALQ-200K는 독립 형태로 포드 형식으로 전투기 날개에 부착하는 형태이며 자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 편대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운 좋게도 미군의 구형 제밍포드 ALQ-88을 성능 개량한 ALQ-88K를 개발하면서 전자전 기술을 배양하기 시작했으며 ALQ-200K와 KF-X의 전자전 체계까지 자체 개발을 위해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전자전 선진국들은 자국의 전자전 기술을 팔지 않으며 기술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자전 포드를 개발해 배치하고 또한 금강, 백두 정찰기의 핵심 장비를 자체 개발해 배치하는 등 한국의 전자전 기술을 음지에서 배양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으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주변국의 레이더를 평시에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KF-X 사업은 단순히 전투기 자체 개발 사업뿐 아니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사 레이더와 그 특유의 레이더 성능으로 인해 강한 출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본격적인 공격적 전자전이 가능하며 우리가 개발한 ALQ-200K 또한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직접 KF-X에 내장하여 장착하면서 많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양했던 전자전 체계를 본격적으로 자체 개발 전투기에 장착하여 차후 업그레이드나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 그라울러처럼 활용할 자체 플랫폼이 생기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여러모로 KF-X는 한국의 공군력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항공기 분야의 기술을 우리 마음대로 시험해보는 플랫폼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미 국방장관 동맹국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상의. 미군 11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서 시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 보유. 미국,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 위해 개발. 유성역 개발 완료되면 우리 정부는 진영 선택해야 신종욱 미래 배치될 가능성 내년쯤 배치 지역 변과. 미군은 12일 오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현재 코너입니다. 앞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개편했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새 미사일 배치 장소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16에서 2017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논란이 재환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중국을 활용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실전 배치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사령관들이 문제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 동북아 각국을 긴장시켰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지난 8월 탈퇴했다. 이어 미군은 이달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군은 이번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에서 4,000km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령 괌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4,030km라 괌에만 배치해도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안보 협의회 모의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 미사일이다. 발사 원리나 비행 방법, 탄두 등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사정거리가 짧다. 미국이 이처럼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 때문이다. 러시아는 각종 전략 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우리-2019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해와 태평양 함대 전선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기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 바렌츠해와 오후주해에서는 정밀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가 남부와 동부 훈련장에서 탄도 제척이 가능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각각 발사됐다. 무역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전력 역시 미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항공모함 잠전 미사일로 불리는 등 ±100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과 DF-17 등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2150에서 3000km의 둥펑 -21이나 사거리를 4000km까지 늘린 둥펑 -26 중거리 탄도 미사일 역시 오키나와는 물론 괌 미군 기지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에서 미군 항공모함과 전투기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선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상을 공개적으로 알려 러시아와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재정 부담을 안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사드 등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림수 역시 엿보인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드 같은 요격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방어 자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그걸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 향후 배치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처럼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
200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공격용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달리 수비용 무기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병력과 장비, 인구 밀집 지역, 핵심 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쓰인다. 사드는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요격한다. 이 사고를 이유로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취했다. 사드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나서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유성엽 위원은 지금은 미국이 미사일 개발 중인데 개발이 완료되면 미사일 배치 문제도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사드 때보다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 정부가 진영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방한했던 국무위원경 외교부장이 황교안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미국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이 미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내년 한중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문제는 한중 사이에 2020년 들어 가장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 관건 언론은 한국과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수록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대치하고픈 마음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면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신종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직 개발이 초기 단계여서 재원이 나오지 않았다. 사거리가 1000km 미만이라면 한반도에 배치되겠지만 중거리급 사정거리라면 일본 정부만 배치해도 작전을 할 수 있다. 내년 정부가 되면 윤곽이 나와서 배치 예상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도용 최신 대자마비를 이미 이번 주 지역 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 그들의 최신 대자마비인 고도용 대자마비를 공개했습니다. 개발 중인 상태로 아직은 모범만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들 말로는 2017년까지 미 해군 최신 대잠 초계기인 P-8A에 이 무기체계가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체계는 고고도에서 대잠 초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미 해군 최신 대잠 초계기인 P-8A 포세이돈을 이용 높은 고도에서 적이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 2007년경부터 고고도 대잠전 무장능력 획득을 위한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합니다. HAAWC는 미 해군 마크 54 제식 경우뢰의 활강 키트를 타다 고고도 구름 위에 있는 최신 P-8A 대잠 초계기에서 발사하여 적이 잠수함을 공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활강 무기류는 이미 많이 익숙하죠.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포함된 활강 키트를 장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통상탄을 스마트 무기로 바꿔주는 JDAM, JSOW, SDB 등의 활강 무기류와 비슷한 개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GGB도 바로 이런 유형의 활강 유도 무기입니다. 개발사인 보잉 측 역시 HAAWC 키트는 그들이 개발한 JDAM과 SDB의 기술을 토대로 개발 중이라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크 54 경어대에 장착되는 HAAWC 키트는 일반 활강 무기들처럼 활강용 날개, 꼬리 그리고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한 HAAWC 키트 장착 대자머리와 여타 JDAM의 차이점은 대자머리기의 물에 입수 전 100피트 정도 상공에서 이 HAAWC 키트를 분리해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게 다를 뿐입니다. 물속에 있는 적의 잠수함 입장에선 저고도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P-3C나 대잠 헬기의 존재는 공격받기 전 소리를 통해 미리 탐지가 가능합니다. 회피와 대응할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거리 그것도 3만 km 이상,
위에서 2발광 대자머리를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P-플레이 대장 초계기를 던지고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 고고도 대자 무기가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물속에 흡수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적이 잠수하면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응 준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고고도 대자머리의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잉의 고고도 대자머리는 비행 중간에 표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나 보네요. 간단한 데이터 링크 등도 포함되는 것 같네요. 이 해군과 보잉은 누구를 상대하려고 이런 고고도 대장전 무장 능력을 위한 무기체계를 개발 중일까요? 이 무기체계와 관련 보잉 측 책임자인 제프리 존스 씨는 HAAWC가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최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계획 중인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고고도용 장거리 대자 무기체계는 용도상 저고도에서 대전 임무를 수행하는 P-3C가 주력인 한국 해군 입장에선 아마도 그림에 떠올 것 같습니다.